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 2012년도 기출문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PSK 8위상을 하나의 변조신호를 통해서 몇 비트 전송이 가능한가? 4점짜리 문제죠. 자, PSK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조 방식은 자, PSK라는 게 있고 ASK라는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어쨌든 이제 위상을 변조하겠다는 얘기고요. 위상을 변조. 요거는 자, 진폭을 자, 변조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조 신호들을 표현을 할 때 이런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죠. 다이어그램. 그래서 여기가 0도, 90도, 그죠? 여기가 이제 180도, 270도, 다시 이제 360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한 주기라고 하죠. 네, 주기, 한 주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90도죠, 그죠? 90도, 180도, 여기가 270도, 네, 다시 360도, 360이라고 할까요? 네, 360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이런 이제 위상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SK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상이기 때문에 위상, 여기서는 8PSK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상을 자 8번 그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8번.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여덟. 그래서 총 8번을 변화를 시키면 이제 8PS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폭 같은 경우는 위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폭 레벨을 변화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요 세타 값은 얼마예요? 세타는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45도.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신호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심볼이라고 합니다. 심볼. 그래서 하나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신호가 표현되는 단위, 그걸 하나의 심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총 8개의 심볼이 있으니까 8개의 심볼은 어떻게 돼요? 8개의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로그, 그죠? 2의 여기 8이 됩니다. 8. 자, 이렇게. 그래서 8개의 심볼은 총 몇 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로그 2에 요 8이니까 요 8.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때 몇 개로 표현이 가능하느냐? 그러면 몇 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냐? 그거는 자,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써 보면 3비트니까요. 보세요. 000부터 001, 그다음에 010,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8, 4, 2,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8, 4, 1 코드니까. 그래서 이게 0이고, 그다음에 1, 2, 그다음에 0, 1, 1이면은 이제 3이 되겠죠. 그죠? 3. 그다음에 1, 0, 0은 4. 그다음에 1, 0, 1은 5. 그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1 이게 5죠. 그다음에 110은 6. 111은 자, 7이 되겠죠. 7. 그래서 0부터 7. 총 3비트를 가지고 3비트만 있으면 8개의 8개 레벨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준위 개수라고 합니다. 준위 개수. 준위 개수라고도 해요. 요 문제도 시험에 가끔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 8개의 위상을 표현하는 거는 총 요거 계산을 할 때는 로그 2의 준위 개수가 8개니까 총 3비트로 표현이 가능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0부터 111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하나를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16PSK다. 16PSK면은 여기에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16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여기 하나씩 더 들어가겠죠. 하나, 죄송해요. 이렇게 16개. 16개의 위상이 들어가면 꼭 좀 정확하지가 않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해하시기 위해서 16PSK면 이렇게 하여튼 16PSK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16개의 심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16개 여기에 4개, 4개, 4개씩 심볼을 그려주면 아니면 그냥 여기다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면 16PSK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기 하나의 세타는 요 세타 값은 세타는 어떻게 돼요? 360을 16개로 나누면 요 세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16개니까 어떻게 해요? 로그 그죠? 2의 준위 개수가 16개니까 총 몇 비트로? 자, 4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0000부터 시작을 해서 1111까지 하면 총 16개의 이 준위가 심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물론 답은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개념을 좀 알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PCM에서 양자와 잡음의 원인과 개선 방법 3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문제가 배점이 6점입니다. 6점. 그러면 원인이 3점이 될 거고요. 개선 방법이 3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에서는 여기 3가지를 쓰면 여기서 여기 답안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하나, 둘, 3가지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개선 방법을 하나, 2개, 이렇게 3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점이니까 각각 하나에 1점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PCM이라고 하면 보세요. PCM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런 음성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음성 신호. 그래서 음성 신호는 뭐예요? 한 50Hz에서 약 한 2000Hz까지가 주로 음성 신호입니다. 음성. 물론 실제적으로 그 ITUT에서는 이 8kHz까지, 8000Hz까지를 얘기했는데 실제 사람 음성은 요 정도. 2000Hz도 굉장히 고음입니다. 고주파. 그래서 음성이 들어오면 뭐를 해요? 요거를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양자화를 하죠. 퀀타이징을 하고 그다음에 코드 부호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비트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걸 우리가 PCM이라고 하죠. PCM. 그래서 여기서는 양자와 잡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잡음이 우리가 양자와 잡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크게 그려보면 요 부분만 한번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아이고 조금 다시 요 부분만 크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왔다와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샘플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얘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링의 주기는 얼마였어요? 이 샘플링의 주기는 그냥 같은 걸로 할게요. 샘플링의 주기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샘플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 신호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주파수를 그거의 주기를 가지고 샘플링하는 게 샘플링 주기. 이걸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주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요 샘플링 된 신호를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 된 신호를 이렇게 그 양자화 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신호가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제 x축으로 요거는 이제 x축이고 여기를 y축이라고 봤을 때 얘를 부호화하기 위해서는 요 y축이 이건 지울게 이제 아까 했으니까
다시요. 자, 여기 Y축. 자, Y축을 우리가 단계를 나눠주게 됩니다. 단계.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스텝이라고 하죠. 스텝. 네, 스텝. 그래서 8단계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앞 문제에서도 봤듯이 8단계로 나눴다는 얘기는 로그 2의 8이니까 총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양자와 잡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스텝별로 코드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여기가 0, 0, 0이고요. 요 맨 끝에가 1, 1, 1이 되겠죠. 만약에 8단계면. 그러면 예를 들면 요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0, 0, 0, 1이면 여기 뭐예요? 0, 0, 1일 거고요. 요 세 번째는 뭐예요? 0, 1,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0, 1, 0으로 코드화가 됩니다. 그죠? 코드화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이 0, 1, 0으로 코드화가 돼요. 왜냐면 여기 단계에는 요 0, 1, 0밖에 없잖아요. 그죠? 0, 1, 0밖에. 그러니까 원신호하고 양자화를 하면서 생기는 이 오차를 가지고 우리가 양자와 잡음이 됩니다. 양자와 잡음. 그래서 양자와 잡음은 뭐예요? 이 스텝 2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걸 우리가 양자와 잡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아니네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원인을 쓰고 자, 개선 방법 3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인을 정확히 쓰면 이제 3점이 될 거고요. 개선 방법은 하나, 둘, 3개를 자, 쓰란 얘기겠죠. 그럼 뭐 원인이 뭐예요? 원인. 예, 이 원인 같은 경우는 원신호와 그렇죠. 원신호와 그렇죠. 양자와 신호. 양자와 신호 사이에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양자와 잡음이 되겠죠. 그래서 원신호, 이게 원신호고요. 그 다음에 양자화된 신호, 양자화된 여기다 된이라고 쓸까요? 양자화된 신호 사이의 오차, 이게 양자와 오차라고 하고, 양자와 오차에 의해서 생기는 게 양자와 잡음입니다. 양자와 오차에서.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표본화를 거쳐 얻어진 PAM 파의 원래 진폭을 디지털 양자화 레벨로 근사화시킬 때 생기는 오차, 그 이야기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원신호. 그러니까 요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 신호를 우리가 PAM 신호라고 하는 거죠. 네, PAM. 그래서 이 샘플링을 통해서 대표하는 진폭값으로 바꾼 신호를 우리가 PAM이라고 하는데, 우리 해설에서 쓰는 것처럼 써도 되고, 원신호와 양자화된 신호 사이의 오차에 의해서 양자와 잡음이 생긴다. 그러면 개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양자와 스텝 수를 더 조밀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양자와 스텝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조밀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8단계지만 얘를 이렇게 16단계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조밀해지겠죠. 근데 대신 비투스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와 스텝을 자, 키운다. 양자 스텝을 자, 증가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앞신기를 사용한다. 앞신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앞신기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큰 신호, 작은 신호, 음성 신호라는 게 컸다 작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앞신기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하냐?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요. 이 너무 큰 신호는 좀 줄여주고, 작은 신호는 신장 좀 키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신기를 통과시키면 큰 신호는 좀 줄어들고, 그죠?
작은 신호는 키워지고 큰 신호는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양자와 스텝의 요 레벨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앞신기라고 합니다. 앞신기. 그리고 비선형 양자화를 사용한다. 비선형 자, 양자화를 사용한다. 비선형 양자화. 그래서 비선형 양자화는 이 스텝스를 균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스텝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균일하게 해주는 걸 우리가 이걸 선형 양자화라고 하고요. 선형. 만약에 비선형 양자화다 그러면 큰 신호는 듬성듬성 해주고 작은 신호는 굉장히 조밀하게 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비선형 양자화라고 합니다. 예, 비선형 양자화 이거는 선형 양자화 이건 비선형 양자화. 그래서 양자 스텝을 키우고 앞신기 사용하고 비선형 양자화를 사용하는 게 이 양자화 잡음의 원인과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요. 자, HDLC 프레임 중 감시 프레임에 사용되는 자, 4개의 명령어를 쓰시오. 자,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자 방식이 있고요. 이게 전송 방식에서 문자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비트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문자 방식의 대표적인 건 이제 BSC라는 전송 프로토콜이 있고 비트 방식의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HDLC라고 하는 전송 방식이 있죠. 그래서 HDLC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HDLC에서 가장 중요한 건 HDLC는 어쨌든 이게 이 전송 프레임인데 그러니까 2계층 전송 프레임입니다. 2계층 전송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의 구조는 맨 앞에가 플래그고요. 플래그. 그다음에 나오는 게 주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어가 나옵니다. 제어.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페이로드가 나오고 자, 그다음에 CRC가 나옵니다. CRC는 뭐예요? 요거는 에러를 체크하는 거죠. 에러를 체크하는 CRC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가 나와요? 여기에 플래그가 나옵니다. 플래그. 그래서 플래그는 말 그대로 이런 깃발을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플래그는 스타트, 시작입니다. 시작 플래그, 깃발을 딱 든 거죠. 그리고 끝나는 건 뭐예요? 깃발을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깃발을 내려주면 요거는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었다가 깃발을 내려주면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는 이미 정해져 있죠. 뭘 어떻게 정해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시작하고 끝도 어떻게 시작해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나오면 시작이구나. 그리고 쭉 데이터가 나오다가 0, 1, 1, 1, 1, 1, 0이 나오면 끝이구나. 그럼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요거 제어부를 물어봤습니다. 제어부.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 HDLC가 자, 2계층 프레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제어 프레임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총 3개. 그래서 I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S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U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종류가 전체 프레임 종류가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거는 I 프레임이에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I 프레임. 그다음에 S 프레임은 요거는 감시입니다. 감시. 뭔가 이 네트워크를 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프레임을 우리가 S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U 프레임은 요거는 관리 프레임입니다. 관리 프레임.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요 S 프레임을 물어본 거예요. S 프레임. 그래서 이 정보 프레임을 물어볼 때는 이 프레임 구조를 그리고 정확한 비투스를 쓰시오. 정확하게 도시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 문제 풀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S 프레임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명령어가 있는다. 그래서 네 4점이니까 이제 각각 1점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RR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RR 그래서 receiver ready입니다.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RNR 그래서 receiver not ready 받을 수신이 불가하다. receiver not ready. 그러니까 이거는 receiver ready고요. 수신 준비가 돼 있다. 수신을 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 그다음에 reject reject이 뭐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자, 수신을 거부하겠다. 그다음에 선택 거부 selection rej 이 셀렉션이 뭐예요? 거부를 하는 게 다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 리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S 프레임은 RR, RNR, R 리젝, S 셀렉티브 리젝 요 네 가지가 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꼭 좀 정리해 놓으시고 요 플래그 구조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요 관리 프레임도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데 뭐 ABM이라든가 그다음에 NRM이라든가 그다음에 ARM이라든가 ARM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동기식 밸런스드 모드 이거는 정규 응답 모드 이거는 동기식 응답 모드 이런 것들이 요 관리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면 이런 문제들 나오니까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4번. 가로는 비연결형 데이터그램 전대를 전송하는 프로토콜로서 메시지를 세그먼트로 나누지 않고 블록 형태로 전송하여 재전송이나 흐름 제어를 제어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쨌든 여기서는 자, 비연결형 데이터그램을 비연결형 데이터그램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TC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UDP 자,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TCP와 UDP는 4계층 전송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여기 비연결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UDP가 비연결형이죠. 비연결형. 그다음에 TCP는 얘는 연결형이죠. 연결형.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이 소스하고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다면 어떻게 연결하죠? 여기서 씬을 보내죠. 씬. 그래서 씬에 대한 에크를 주죠. 그리고 다시 씬을 한번 더 물어보죠. 그리고 씬에 대한 이렇게 요 씬에 대한 에크 이렇게 응답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씬 100번으로 보내면 응답은 얼마로 보내요? 101번으로 응답하고요. 여기서 씬을 다시 200으로 물어보면 200번으로 물어보면 201번으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3웨이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스테빌리시 돼 있다.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형 서비스입니다. 연결형. 근데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UDP는 이런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그냥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소스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보냅니다. 그냥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가 이제 어떤 그 받는지 못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연결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약간 끊어지거나 이런 연결
그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요거는 요 비연결형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 서비스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근데 연결형은 뭐예요? 이 3웨이를 하는 이런 억세스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연결형이니까 답은 자, UDP가 되겠죠. UDP. 그래서 TCP와 UDP는 이게 기출도 계속 나중에 계속 풀어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여기까지 좀 잡아 놓으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5번. 자, TCP와 OSI7 계층 구조를 비교해 보아라. 그래서 여기는 OSI7 레이어고 여기는 TCP 계층이죠. 그래서 응용 계층 밑이 뭐예요? 여기는 표현 계층이죠. 표현. 여기서 각각 6개를 쓰니까 이제 하나당 이제 1점이 되겠죠. 표현 계층. 꼭 써 주셔야 됩니다. 표현 계층. 그다음에 세션 계층. 여기 써볼까? 1, 2, 3, 4, 5, 6, 7이죠. 그래서 세션 계층. 여기 4번은 뭐예요? 여기는 전달 계층이죠. 전달 계층. 여기 3번 3계층은 뭐예요?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죠. 근데 TCP/IP는 우리가 4계층으로 서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층과 2계층을 네트워크 접근 계층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같은 말이죠. 그죠? 액세스가 접근이니까요.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라고도 하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교재별로 또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그 교재를 해석하는 교재별로 좀 용어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네트워크 계층은 같죠.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전달 계층이고요. 여기는 이 세 계층을 하나로 합쳐서 여기는 응용 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달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네 계층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네 계층을 나눠서 이쪽을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 이쪽을 상위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재를 보면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고 이것을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층이나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같은 거다라는 거. 자, 그건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6번. 자, 패킷 교환 방식에서 자, 우리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 보면 좋겠죠. 우리가 교환 방식은 총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네, 3개. 그래서 교환 방식 3개.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1대1이라고 했었죠. 1대1. 메시지 교환 방식은 스토어 앤 포워드인데 여기서 소스가 데이터를 어느 지점에다가 저장했다가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포워드하는 거.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서 도착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메시지 전송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회선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그램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상 회선 방식은 뭐예요? 이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패킷을 보내기 전에 경로를 딱 정해 놓고 정해진 경로로만 보내는 걸 우리가 가상 회선 방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데이터그램은 뭐예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보내는 패킷마다 뭐 A라는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B라는 경로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C라는 경로로도 갈 수 있고 이런 방식이 데이터그램 방식이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은 경로 설정을 하질 않죠. 자,
그래서 각 패킷은 전송전 사정 경로를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뭐예요? 요거는 가상회선 방식이 되겠죠. 가상회선. 그죠? 자,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상회선 방식은 신뢰성 통신이 가능하다. 왜냐면 링크를 정해놓고 가니까요. 자, 각 패킷은 전송전 사정 경로 구성 없이 독립적, 무순서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하죠. 데이터그램 방식은 사정 경로 구축 시간이 불필요하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면 경로를 설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시간 설정이 불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데드락 시 융통성이 있다. 데드락. 만약에 여기가 이게 라인이 딱 끊어졌어요. 가상회선 라인이 끊어지면 전송이 안 됩니다. 근데 가상회선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느 하나가 데드락이 돼도 나머지 경로로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데드락 시 전송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특징들도 정확하게 좀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 방식도 잘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자, 7번. 자, 위성통신에서 회선 할당 방식을 세 가지 적으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위성이 있죠. 자, 위성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구국이 있는 거죠. 지구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구국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위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체 안에는 어떤 뭐가 있어요? 자, 트랜스폰더 일종의 중계기죠. 위성 중계기가 트랜스폰더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폰더는 요런 안테나와 요런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업링크로 올라온 신호를 변환을 해서 이렇게 다운링크 신호로 보내서 이 A라는 지구국에서 B라는 지구국으로 신호를 주파수를 변환해서 업링크된 신호를 다운링크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걸 우리가 트랜스폰더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국과 위성체가 회선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필요시 회선을 할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성체 어쨌든 주파수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고정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필요시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이런 건 좀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파마라는 게 있고요. 파마, 그다음에 다마, 그다음에 라마입니다. 라마. 그래서 여기 MA는 멀티플 억세스. 그래서 다중 접속이 되겠죠. 멀티플 억세스고요. 그래서 여기 A가 뭐예요? 프리 어사인먼트입니다. 프리 어사인먼트. 그다음에 다만 DA는 뭘까요? 요거는 디맨드 어사인먼트입니다. 디맨드. 그다음에 라마는 뭐 요거는 랜덤입니다. 랜덤. 요거는 디맨드. 요거는 프리 어사인먼트. 자, 프리 어사인먼트.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교재도 같이 보시면서 꼭 정리하세요. 자, 프리 어사인먼트.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 할당이기 때문에 사전. 그다음에 고정 할당이라고도 합니다. 사전 할당. 자, 고정 할당. 그러니까 프리 어사인먼트 할당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맨드니까 뭐예요? 요거는 요구 할당입니다. 내가 만약에 채널을 요구할 때 쓰는 방법, 요구 할당. 랜덤, 요건 뭐예요? 요거는 랜덤 할당입니다. 랜덤. 자, 랜덤. 그러니까 뭐 채널에 따라서 그때그때 랜덤하게 줄 수도 있고요. 요구할 때만 줄 수도 있고 아예 고정. 그다음 사전 할당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파마, 다마, 라마. 그래서 회선 할당 방식은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요거 트랜스폰더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링크 신호를 다운링크 신호로 변환해 주는 위성 중계기를 우리가 트랜스폰더라고 하는 거죠. 자, 세 가지 다마, 라마, 파마 좀 잘 외워 놓으세요.
파마, 다마, 라마입니다. 자, 정보통신공사 설계 3단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요. 가장 답을 계획 설계가 있고요. 계획 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라고도 합니다. 타당성 조사, 계획 설계. 그다음에 기본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계획 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 설계, 자,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설계 도서, 설계 도서가 나오는 거죠.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최종 설계 도서를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요. 기본 설계의 키워드는 계략적입니다. 계략적인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계략적인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실시 설계는 이 계략적으로 작성된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완벽한 내가 원하는 도면, 그다음에 공사비 금액, 내역서죠. 그다음에 시방서, 설계 설명서라고도 하죠. 설계 설명서라고 하죠. 지금은 시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계 도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자, 실시 설계입니다. 계획 설계나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이 공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공사가 과연 적합하냐, 그죠? 이 기간 안에, 이 금액 안에 이 공사를 하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계획 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 뒤에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 3단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는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뭐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자, 3점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 각 하나씩 이제 3점이 되겠죠. 자, 정보통신공사업 법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원의 주요 업무 5가지를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감리원의 주요 업무를 몇 개를 정의했냐면 10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만 작성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발주처라는 게 있고, 발주처가 있고요. 발주처가 이제 시공을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발주처는 하나의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비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시공. 그래서 안전, 공정, 품질, 시공 관리를 누구한테? 제3자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거를 감리라고 합니다. 감리. 그래서 감리. 그래서 발주처가 제3자인 감리원에게, 감리원은 이제 뭐 사람이고요. 이게 용역사가 되겠죠. 용역사와 감리 계약을 맺고, 그러면 그 감리원은 이 시공에 관련된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뭐 여기 뭐 환경관리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어떤 거를 이 발주자에 뭘 하는 거예요?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감리라고 합니다. 감리. 그래서 발주처는 직접 시공사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발주만 내고 이런 안전, 공정, 품질,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원은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공정관리도 해야 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환경관리입니다. 요 5가지.
요 5가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주요 업무 10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공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그다음에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태도 검토 및 확인, 그다음에 설계 도서에 대한 사전 검토, 그다음에 관련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공사 진척에 대한 조사, 그죠? 사용 자재 규격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재해 예방 안전관리 확인, 그죠? 그다음에 설계 변경 검토 확인, 하도급 타당성 검토, 준공 도서 검토 및 준공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의 핵심은요. 키워드는 뭐예요? 검토와 확인입니다. 확인. 네, 확인. 그래서 안전관리 확인, 공정관리 확인, 품질에 아까 품질은 뭐가 있어요? 기자재에 대한 거 이런 게 다 품질이잖아요, 그죠? 시공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설계 도면에 대한 거,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 확인, 그다음에 공사 진척 그게 뭐예요? 공사 진척이 공정이잖아요, 공정관리에 대한 진척 확인. 그래서 검토와 확인이라는 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 법에서 정한 이 문구를 그대로 암기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검토와 확인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뭐 지시, 그다음에 뭐 이런 말들은 없잖아요, 그죠? 감리원이 시공사한테 뭔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검토와 확인을 해서 이제 어떤 업무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자, 정보통신 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 동서의 종류 5가지는 자, 무엇인가? 자, 아까 이 앞에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계획 설계를 한다고 했죠. 계획 설계, 기본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도서를 자,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 도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그다음에 설계 설명서. 설계 설명서. 요걸 우리가 시방서라고도 합니다. 시방서. 설계 설명서.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하세요. 설계 설명서. 그다음에 그 기술 계산서, 그다음에 기술 계산서 또는 이제 용량 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용량 계산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용량을 그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에 대한 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이런 계산서들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설계 내역서. 설계 내역서. 우리 그 교재에는 이제 공사비 명세서라고도 합니다. 설계 내역서. 뭐 다른 말로 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공사비 내역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또는 용량 계산서, 설계 내역서 또는 공사비 내역서, 그다음에 공사 계획서. 요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끔 4가지를 물어볼 때도 있고 5가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물어보면 요 4가지를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5가지를 물어보면 이 공사에 대한 계획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전체적인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설계에 대한 설명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시방서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공사 계획은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서머리 같은 내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서, 설계 도서의 종류,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뭐 용량 계산서라고 할 수도 있고 설계 내역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좀 있습니다. 자, 홈 네트워크 기술 중에
자,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것이 있는데 이거의 단점을 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전력선 통신을 뭐라고 하냐면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라인 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잘 보시면요. 홈 네트워크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집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 그래서 여기 방이 만약에 뭐 3개가 있다. 이렇게 작은 방까지 해서 방이 3개가 있으면 항상 방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전열이라고 하는 콘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열 콘센트. 네, 전열 콘센트. 물론 통신선도 있죠. 이 전열 콘센트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뭐 통신 케이블을 까는 게 아니고 이 통신선 여기다가 이렇게 모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뎀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모뎀과 모뎀 여기에 이제 PC를 이렇게 설치하겠죠. 이렇게 PC를 설치를 해서 이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 전력선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우리가 PLC라고 합니다. PLC. 그래서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파워 라인. 근데 이 전력선에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전력선에 뭐 예를 들면 뭐 전등도 켜고요. 전등도 켜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부하를 가장 많이 먹는 게 이런 이 청소기 같은 겁니다. 청소기 같은 것도 부하를 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TV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TV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선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주파수를 실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일반 전력선을 쓰니까 감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전용선이 아니고 전력선을 쓰다 보니 감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냉장고, TV, 어떤 세탁기, 뭐 이런 그 청소기 이런 걸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전력선에 잡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전력선 다른 선과 같이 쓰다 보니 잡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동기나 모터 이런 특히나 이런 청소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요즘에 뭐 그 대용량 그 이런 청소기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부하가 막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하가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주파수가 이렇게 이 전력선은 기본적으로 전력선의 그 주파수는 이제 60Hz입니다. 60Hz인데 60Hz가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막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감쇄가 크다. 그다음에 잡음이 많다. 그다음에 전력선의 부하 변동이 일어나서 이런 그 통신에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전력선에다가 이렇게 고주파를 싣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실어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Hz가 이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캐리어. 우리가 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 변조 신호를 우리가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리어, 60Hz가 캐리어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니까 그 캐리어가 막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호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감쇄가 크고 부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전력선 통신의 단점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12번. 자, 신호대 잡음비가 30dB, 대역폭이 3400Hz일 때 전송 용량을 구하는 자, 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식. 계산까지 하는 건 아니고 식을. 그래서 답이 3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이 샤논의 채널 용량은 뭐예요? B 로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1 플러스 SN. 이게 샤논의 채널 용량 공식이죠. 그러니까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가 뭐예요?
대역폭이죠. 그러니까 3400Hz의 로그 자 2의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가 자 30dB라고 했어요. 30dB.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SN은 요거는 전력비입니다. 전력비. 전력비. 근데 얘는 뭐예요? dB로 표현을 했어요. dB로. 그래서 전력을 dB로 표현할 때는 전력비, 이 SN 전력비를 dB로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은 전력비이기 때문에 전력비를 우리가 dB로 변환해 줄 때는 10 로그의 10의 SN 이렇게 하면 요거를 dB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로그, 상용 로그 10로그를 취해주고 앞에 10을 곱해서 여기 그 전력비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요거를 dB로 자 변환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는 dB가 얼마예요? 30이라고 나왔죠. 30. 30입니다. 30. 그러면 요 SNB가 얼마가 돼야 30이 될까요? 여기가 로그 10의 SN이 뭐가 되면 돼요? 3이 되면 되잖아요. 3. 3 곱하기 10이면 30이니까. 그러면 로그 얼마? 로그 10에 뭐가 되면 3이 돼요? 1000이 되면 3이죠. 그죠? 로그 10에 10이 얼마예요? 로그 10의 10은 1이잖아요. 10의 100은 2가 되는 거고 10의 1000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 SN 전력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겁니다. 1000. 그래서 여기에 30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1000을 써줘야 되는 거죠. 1000.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0을 갖다 넣는 게 왜냐면 만약에 dB가 없다. 신호대 잡음비가 그냥 30이다 그러면 여기다 30을 넣어주면 되지만 30dB이기 때문에 여기서 dB를 여기 거꾸로죠. dB를 전력비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대 잡음비를 dB로 바꿀 때는 10 로그 10에 신호대 잡음비를 해서 dB로 바꿔주기 때문에 30dB를 줬으니까 요게 자 3이 되는 겁니다. 3. 그래서 3400 로그 2에 1 플러스 1000.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1001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답이 얼마입니까? 몇 bps입니다라고 답까지 이제 답을 계산을 하시오 하면은 이게 3점이 아니고 이제 6점짜리가 되겠죠. 6점. 뭐 3점이나 6점짜리나 뭐 굉장히 좀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시면 자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012년 자 1회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 잠깐 쉬었다가 2012년 2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